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도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작심한 안철수. 예, 인수위에서 지금 이제 인사 문제를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당선인 내각 인선이랑 관련해서 인선 과정에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이제 인수위원직 사퇴를 한 뒤에 이제 작심 발언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공동정부 한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뭐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제 1차 내각 인선 발표했을 때 제가 뭐 안철수 사람들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개파 측면에 주목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갈등이 결국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오늘 아마 2차 인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위 핵심 관계자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5개에서 6개 부처 장관 명단이 발표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가 오늘 이렇게 드러날 것 같은데 앞서서 행안부 장관의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이태규 의원 입각이 어려워졌거든요. 네. 안철수 위원장 쪽 포함 여부에 따라서 공동정부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적신호가 켜지지 않을지 이 부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가 공약이었는데 이 공동정부를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 하고 합당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전 두 가지가 궁금해요. 김준일 대표. 일단 공동정부가 어떤 뭐 어디까지 하면은 공동정부고 어디까지 아니면 아닌가에 대한 무슨 딱 규정된 거나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네네. 다만 이를테면은 뭐 안철수 대표 측이 나 공동 이거 깨겠다라고 뭐 하면은 그게 공동정부가 깨지는 거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한 5명 정도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가장 공호해 드렸던 게 과학 쪽이었거든요. 네. 뭐 이제 과학 부총리 신설하겠다. 그렇죠. 이거 본인이 이제 의사고 그러니까 과학하고 의사 이쪽에 다 넣었는데 일기 지금 내각 때 과기정통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다 빠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가장 힘을 실었는데 이게 다 외면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추천 많이 했대요. 한 6명 정도 추천했다고 6명.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두 자리에 다 추천된 건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두루두루 했는데 가장 방점을 찐 건 어쨌든 과학 쪽 그리고 의료 쪽인데 거기가 다 외면당했으니까 부글부글 끓을 만하다라는 거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철수 의원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움직인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가 좀 뭐 다르게 나온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쪽을 좀 원하는 기류였는데 지금 인수위나 뭐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해수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게 마음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명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안철수 위원장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이콧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건 아니고 약간 돌발 상황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기는 선언만 남았는데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 사퇴를 하면서 요게 좀 미뤄졌다라는 얘기고. 다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졌고 선언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합당 선언 합의는 사실은 아니고 아직도 좀 조율하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많이 진척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의 빚도 있고요. 국민의당 이런 거를 뭐 국민의힘이 다 떠안고 뭐 이런 것들까지는 합의됐다는 거죠. 그런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것도 국민의당이 갖고 있던 빚 17억 그리고 당직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다 부담해 주기로 한 지난주 일요일 정도에 다 이제 합의가 됐다. 그리고 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나올 지역에 이제 만약에 그 경선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후보들 좀 이렇게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당원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100% 경선으로 하는 걸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갈등이 나와갖고 약간 막판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의 소식들 그렇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정치권 소식은 어제 대구죠. 예, 늘 죄송했다.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났습니다.
당선인이 대구 달성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뭐 친박계 출신이죠. 이분이랑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배석을 했거든요.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이제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윤 당선인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했던 그 수사 그런 관련 얘기가 나오면 거의 말을 아꼈었거든요. 네, 네. 뭐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수사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어제 뭐 면목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는 아주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되고 선거 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직업으로서 검사로서의 직분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유감이고 미안하다는 표현은 했지만 면목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그때와는 상당히 톤이 달라요. 훨씬 더 나아간 예. 거죠. 이게 그 두 사람이 악연이 깊긴 하지만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난 건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예. 대화가 1시간 가까이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뭐 테이블에 이렇게 한과가 놓여져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다 먹었대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취임식이 있을 텐데 그때 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초청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면목이 없다 요 단어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는 아니었죠. 예. 들어가는 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공개고 그다음부터는 다 비공개였죠. 그렇죠. 그래서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각각 배석을 이제 했죠. 이게 배석을 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는데 네. 이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습니다. 요 단어를 유영하 변호사만 썼어요. 권영세 위원장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 출마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이 면목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얼마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대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려고 요 단어를 쓴 거 같아요. 뭐 실제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영세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면목이란 단어까지 쓰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발표하기에는 쉽진 않았을 것 너무 같은데 선을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써버렸어요. 배석해서 이제 써서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정당하게 수사해가지고 네. 한 건데 이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가졌던 말의 무게와 근데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를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고 국회가 인정을 하고 국민이 촛불 들고 그래서 죄가 확정이 됐고 다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한 것뿐인데 지금 마치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굉장히 면목이 없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어떤 분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이다. 그리고 오너는 따로 있다. 그래서 오너 만나러 간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EO로 전문 경영인도 데려온 거고 윤석열을 그리고 오너는 이제 뭐 대구 쪽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유도 했는데 어쨌든 국민통합, 보수통합이 필요하니까 만나러 간 거는 맞는데 조금 선을 너무 아슬아슬하게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특히 이게 이를테면 대구에서는 모르겠지 국민통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가면은 이거 탄핵에 대한 부정이냐 이런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대구시장 지금 그 선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의원,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지지율이 일단은 홍 의원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고 그 밑에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이랑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변수가 일부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인데 하나가 김재원 전 의원이랑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좀 이게 그 어떤 좀 상승세를 탈 수가 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주에 출연했었어요. 이 자리에 출연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영향력을 좀 실어주면 유영하 변호사 쪽이 좀 더 뜰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진척이 되면 유영하 변호사를 고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좀 정치적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까지 정치권에서 같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 더 예. 추가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당사에 걸지 말지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이에요? 너무 논란까지는 아닌데 물밑에서 얘기가 있는데 어.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까지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는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들은 이제 복권이 되다 이제 사면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걸면은 또 탄핵 아픈 기억을 소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자, 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당론 정한 것도 뭐 정치권에 굉장히 큰 뉴스인데 요 이야기는 오늘 인터뷰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두고요. 다른 뉴스 하나 더 다루죠. 전기요금 5배. 전기요금 5배.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한 얘긴데요. 네. 문재인 정부 탄소 중립 정책이 계속 이렇게 이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2050년 전기료가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산업부랑 환경부 같은 정부 부처 업무복을 이용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인수위가. 네.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러니까 큰 덩어리 없이 이렇게 계속 그냥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면 전기료가 엄청 오른다라는 게 인수위 논리였습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신에 뭐 LNG 같은 비싼 자원 써서 요금 인상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인수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준희 대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이런 뭐 탈원전에 대한 반대로 지금 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은 알겠는데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을 그러니까 탈원전과 탄소 중립은 좀 다른 개념인데 먼저 탄소 중립부터 얘기를 하면은 탄소 중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서울 그 P4G라고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이런 게 한미 정상회담에 들어가요. 뭐냐면은 전 세계가 지금 다 탄소를 감축하면서 한국 니는 왜 기후악당 너희는 왜 이걸 안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한도로 짜놓은 게 지금 이 2050 탄소 중립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이거를 지금 해놓은 게 가까스로 맞추겠다고 한 게 이건데 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로부터 기후 악당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통상 압력을 받을 거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내년부터 유럽에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돼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럽 국가들의 기업들은 우리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한국이나 니들 같은 나라는 탄소 안 줄이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있잖아. 여기에다 관세 매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년부터 시범 적용을 해서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국제 통상 압력이 돼버리면서 그게 국제 무역의 허들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기 힘드니까 안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은 재생에너지와 지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원전의 비용이 역전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더 싸요. 왜냐면은 원전이 안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안 만들고 원전만 만들면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너무 그냥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간다. 너무 단순하게 지금 사안을 보고 있는 거죠. 시점도 좀 봐야 될 게 이게 어제 나왔는데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음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은 좀 유지돼야 된다. 요 두 이제 말이 좀 이제 상충되게 되는데 기후 정책에서도 그래서 이제 신구 권리 좀 갈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대목도 같이 당분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랑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 중요하고 또 기후 생각하면 이거는 뭐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 살 수 있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